네 번째는 노력의 가치입니다. 헛된 노력이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헛된 노력이 없나요? 헛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헛수고였어. 헛된 노력이었어.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제가 코칭하는 아이 중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인데 쉽게 성적이 잘 안 올라요. 제가 아는 애 아니에요? 네? 제가 아는 애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러네요. 아는 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힘들어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적인 힘과 또 아이에게 좀 격려, 응원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강의였는데요. 노력의 가치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또 그리고 그 아이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헛수고 헛된 노력이 있을까? 공부를 잘하는 것은 재능의 영역일까요? 노력의 영역일까요? 재능 플러스 노력 둘 다. 둘 다가 맞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끼칠까? 노력. 만약에 이제 사실 이거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여러 의견들이 있는 건 제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교육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우고 드러내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그 도구는 재능이 아닌 거죠. 노력, 그건 분명합니다. 물론 어떤 아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영역에서 음악이든 체육이든 공부든 뚜렷한 성과를 내 그 안에는 재능이라는 요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노력이 없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노력에다만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볼게요. 무공이산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중국에 가면 태행과 왕옥이라는 두 산맥이 있대. 그 사이에 북산이 있는데 북산에 살고 있었던 우공이라는 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우공이 이 큰 산맥에 가로막혀서 어디를 다니려면 뺑 돌아가지고 다니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큰 산, 태행과 왕옥을 옮겨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망태기를 들고 흙을 파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레에 다 실어서 앞에 있는 바래만에다가 퍼붓기를 1년 내내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수라는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이 바보 같은 친구야. 지금 이 커다란 산도 아니고 산맥이에요. 산맥. 둘레가 700리면 여기서 대구까지 거립니다. 그 큰 산을 삽을 파서 옮기겠다. 가당키는 한 얘기나 그만둬라.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우공 이야기해요. 나는 늙었지만 나에게는 자식과 손자가 있고 그들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산은 불어나지 않을 것이니 대를 이어 일을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산이 깎여 평평하게 될 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산이 깎여 평평하게 될 날이 오겠지. 바로 이 이야기가 우공이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옥황상제가 듣고 지금의 위치로 태행과 왕옥을 옮겨주었다. 그래서 편안하게 북산에 살던 노인이 다른 곳에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우공이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성어인데요. 어리석을 우, 공평할 공, 옮기리, 외산 이렇게 쓰여집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꾸준히 노력하면 큰 산도 옮길 수 있다. 어떠한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굳센 의지로 밀고 나가면 성공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우공만큼 이렇게 노력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헛수고 헛된 노력이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이겨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우공을 기억해라. 자, 두 번째 이야기예요. 파블로 카잘스, 전설적인 첼리스트인데요. 스페인의 첼리스트로 오래 살았네요. 1876년에 태어나서
73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분은 현대 첼로 연주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첼로에 매우 뛰어난 업적과 천재 같은 천재성을 가졌던 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가 95세가 되었는데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작게는 3시간, 많게는 6시간. 아니, 악기를 6시간 연습한다, 하루에. 쉬운 일일까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95세나 된 노인이 기자가 궁금했대요. 선생님,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세요?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질문을 할 때 예상되는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 해온 거잖아? 이거라도 좀 해야지 심심해서 그래. 근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요새 실력이 조금 느는 것 같아.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지금도 실력이 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연습에 의해서. 우리가 탁월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분야에 매우 뛰어나다, 월등하게 잘한다 라는 꼭 쓰여질 때 바로 탁월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탁월함은 어디에서 올까요? 타고난 재능에서 오지는 않는다. 이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95세가 되어도 아직도 실력이 늘고 있어. 연습했더니. 물론 무조건적인 연습, 무작정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하긴 해요. 여기서 의식적이라는 것은 좋은 방법으로 코칭을 받으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좋은 코치에게 과학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한계에 도전하는 입니다. 한계라는 것은 제가 근육으로 좀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푸시업을 합니다. 푸시업을 영원히 못하죠. 어느 순간이 되면 여기에 젖산이 근육에 젖산이 쌓여서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은 때가 와요. 그것을 그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근육학에서는 실패점이라고 합니다. 실패점. 내가 11개가 실패점이야. 근데 거기에서 포기하잖아요. 더 이상 11개 이상을 도전하지 않으면 그 지점은 영원히 실패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12개, 13개, 14개, 20개, 20개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11개의 지점은 뭐가 되죠? 성공의 과정, 성공점이 되는 겁니다. 그 한계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지 말아야 돼요?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생각이 너무 위험한 거죠. 탁월함은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저도 아까 수영 얘기를 했죠? 아직도 늘고 있어. 그게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물론 나이의 한계, 세월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나는 좋아지고 있어. 이게 재미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이게 내적 동기에 해당하는 한 가지인데요. 세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자주 인용이 됐던 연구 자료인데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머리에는 두 가지 종류의 머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고난 두뇌, 우리가 보통은 IQ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개발되는 두뇌를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메타라는 말은 높은 곳, 상위라는 것을 의미하고 인지는 알다잖아요. 그러면 메타인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정의를 내릴 때 메타인지는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 다시 말하면 공부 위의 공부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모르는 것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까지를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 능력, 메타인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타고난 그 두뇌가 중요하냐? 그런 메타인지라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이 언제 유명해졌죠? EBS에서 방송한 다음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인지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죠. 상위 0.1%의 비밀. EBS에서 붙여놓은 그 프로그램에 붙여놓은 제목입니다. 상위 0.1%의 비밀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자 그때 이제 방송에 인용이 됐던 건데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의 마르셀 베엠만 교수 팀에서 어떤 연구를 하냐면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이 타고난 IQ와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메타인지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 누가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IQ가 25% 정도라면 메타인지는 40% 정도의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능의 영역이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은 맞지만 더 큰 영역은 뭐다? 메타인지다. 그러니까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메타인지를 키우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언제일까요? 보통 뇌를 연구한 학자들은 만 7에서 14세 사이를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1, 2학년에서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이 정도 시기. 그러니까 초중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다. 그러니까 영어를 하시는 원장님들은 그런 걸 알잖아요. 두 개 국어를 동시에 하는 능력이 고등학생 이후로는 잘 안 만들어지죠. 동시에 그 영어식 사고와 우리나라 사고가 자동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와 맞물려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고난 두뇌보다 후천적인 두뇌가 더 중요하다. 후천적이라는 건 뭐예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노력이 절대적이다. 여러 논란이 있었던 논문이에요.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반론이 제기가 됐긴 하지만 이분은 노력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고 그 후에 재능론자들이 수없이 많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거 맞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상당히 또 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노력에다가 맞추자고 했죠. 그리고 이분이 또 그 뒤에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논문을 써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이분은 어떤 연구를 했냐면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많이 배출하는 학교 가운데 하나가 독일 베를린에 있는 베를린 예술종합학교, 우리나라의 한예종 같은 학교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많이 배출하는 학교래요. 근데 그 중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8살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 때 그 아이들이 세계적인 연주자로 성장해 가는가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가설을 세웁니다. 첫 번째 가설이 뭐였냐면 아마도 타고난 재능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요. 결론이 뭐였냐면 타고난 재능과 그렇게 관계가 없다라는 결론을 나요. 그래서 그 연구를 포기한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가설을 세우죠. 두 번째 가설은 뭐였냐면 그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조기 교육 때문에 세계적인 연주가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것에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했는데 이거 역시 해당되지,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 나요. 연구를 포기할 만한데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세 번째 가설이 뭐였냐면 가르치는 사람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그 영향을 주었지 않았을까라고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포기할 만한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그게 뭐였냐면 혼자 연습한 시간의 양이 결정하지 않을까. 우리는 혼공이라고도 하고 우리 공부로 보면은 자기 주도 공부한 그 시간을 자기 공부의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자기 혼자서 연습한 시간의 양을 조사를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는 것은 아니었죠. 그 중에는 음악 교사 수준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3,000시간대, 또 프로 연주자 그룹에는 5,000시간대, 그리고 실제로 세계적인 음악가의 수준까지 간 사람은 7,000시간대를 하더라. 이것이 이제 그 1만 시간의 법칙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연구를 하냐면 실제로 독일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모여있는 독일 교향악단의 바이올린 연주자들을 연구했더니 7,000시간대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비범한 능력을 개발한 사람은 없다고 결론을 내려도 무방하다. 진지한 과학 지식이고 이런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내가 아는 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성공은 돈을 많이 벌거나 큰 권력을 얻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우고 그 꿈과 목표를 이루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세 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첫 번째는 의도입니다. 모티베이션이에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이거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유튜브 봅니다. 유튜브는 다 뭐에 대한 걸 얘기하죠? 이 모티베이션 이야기하죠. 온갖 것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발 누가 내가 마음 좀 먹게 해줬으면 좋겠어. 마음 좀 먹게 해줬으면 좋겠어. 동기가 생기게끔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뭐도 보고 혹시 이런 강의도 들었을지 듣는 이유가 그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마음 먹기래요. 근데 언제까지? 마음 먹기 전까지.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마음 먹기래요. 마음 먹은 후에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예요? 의도는 그냥 지금 이 시간에 그냥 마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마음 먹으면 돼요. 누가 나한테 마음,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나에게 마음을 먹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근데 실력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뭐다? 노력입니다. 노력. 그래서 너무 동기를 너무 많이 찾지는 말아라. 근데 제가 이런 강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강의가 뭐예요? 동기부여잖아요. 근데 이걸 기본으로 알고 있어라.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도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 먹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의 변화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안에는 비전도 들어가 있고 매니지먼트도 들어가 있고 체인지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모티베이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보답합니다. 단지 결과와 시간에 뒤틀림이 있을 뿐입니다. 헛된 노력은 없습니다. 헛된 노력은 없어요. 단지 두 가지 결과와 시간의 뒤틀림. 무슨 뜻이냐? 나는 동그라미를 원했지만 네모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랬지만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과정 속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걸까요? 그동안 했던 것이 수학 열심히 한 게 잘못된 걸까요? 그 수학 열심히 한 것은 나중에 음악을 하든지 또 다른 것으로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끔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학을 잘하는 오르간 연주자? 피아노 연주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근데 그 수학이 어떻게 그 피아노의 접목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뒤틀림이에요. 나는 한 달쯤 뒤에 결과가 나오기를 바랬는데 그 결과가 1년쯤 뒤에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게 노력의 가치라는 겁니다. 자, 소감을 알게 된 점 한번 써보시고 실천에 옮길 거 간단하게 써보세요.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